송파 같은 경우는 다 재건축 재개발이 된 동네고 용산은 개발이 안 된 데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낡은 아파트 빌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좀 되게 되면 저는 용산이 강남서초랑 좀 비등하게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오늘은 2023년 7월 2일 부동산 뉴스를 할 거고요. 오늘은 영정이가 골프 가고 조고 와가지고 좀 밥 먹고 있느라고 안 왔습니다. 되게 많은 뉴스들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무슨 이제 세제 이번에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34개 정부기관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을 정리한 책자예요.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부동산 뉴스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된 네네.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네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특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거주하고 있는 이제 전세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특례 지원. 네,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죠. 맞아요.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에 다시 또 이제 재임대를 해주는. 제가 보니까 세제, 금융, 교육, 보육, 가족, 뭐 보건, 복지, 고용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국방, 병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네, 뭐 환경, 뭐 행정, 개인별 맞춤형 마음 엄청 건강 많아요. 회복 콘텐츠 제공 막 국방 쪽에서 뭐 이런 걸 한다라고 네. 하는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가면 있나요? 네, 들어가면 그래서?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 국세 통계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 후 상속세 내는 사람 많아졌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망 개시 전후 비교해서 다 증가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다음 주제가 좀 이제 얘기할 게 좀 많은데 빌딩보단 현금에서 고령 건물주들이 상속 대신 매각에 나서는 이유 한 기사가 있어요. 2023년 6월 28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고령 건물주들이 상속 대신에 매각을 해서 자기가 쓸 거 쓰다가 현금으로 자기들에게 주겠다. 제가 알기로는 빌딩을 예를 들어서 100억의 재산을 물려줄 때 현금으로 물려주면 이거는 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싸게 물려주거나 이렇게 과세 표준을 줄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건물로 물려주게 되면 예전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많이 물려줬고 최근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딴지를 되게 많이 걸어요. 네. 여전히 뭐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라라고 해도 여전히 100억보다는 낮은 가격에 세팅해서 물려줄 수가 있거든요. 자산가들이 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고령 건물주분들은 대부분 은퇴 이후에 어떠한 이제 임대 소득으로서 개인의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되는데 금리가 많이 오르면 이제 은행 이자가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고 네. 크게 남는 것도 없고 그래도 좀 현금화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건물 임대 수입이라는 게 이거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를 꿈꾸잖아요. 근데 건물주를 한다라고 해서 진짜 대형 건물 막 1000억 이상의 네. 대형 건물들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강남이나 뭐 핵심 지역에서 150억 정도의 건물 가지고는 따로 관리인을 써고 막 이러면 그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100억 정도 건물에서 수익률 3%가 나온다라고 하면 1년에 3억이 나오는 건데 한 달에 2,500만 원이 네. 나오는 거잖아요. 한 달에 2,500만 원에서 이것저것 빼고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임대사업자로 세금도 내야 되고 네. 세후로 보면 수익률이 다 1%대일 거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빼고 나면.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을 내가 대출 없이 가지고 있을 때 고작 1,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1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느냐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100억의 현금을 내가 박아놓은 거잖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있는 거고. 네. 지금 뭐 시장 분위기나 금리 인상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내가 10년 뭐 이렇게 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구나. 그리고 처분해서 그냥 현금화하고 남은 거 좀 쓰고 기사의 내용 보면 뭐 빌딩이 있어도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뭐 이런 이 메시지들 보면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보면 왜 그렇게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주려고 하냐면 두 번째 이유에서 빌딩 소유주들이 죽기 전에 내가 좀 써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는 내가 진짜 평생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 자식에게 큰 재산을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식에게 미리 물려주면 자식들이 말을 안 듣더라. 이런 어떤 컨센서스를 가진 부모님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여기 보면 사례도 되게 재밌네요. 84세 노인의 사정 해가지고 네. 84세 고객이 최근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주변에 건물을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70억짜리 건물을 15억 정도 깎아서 155억에 팔겠다고 했다. 낡은 건물이라서 월세가 1,300밖에 안 나오고 각종 세금, 의료보험 등 빼면 월 수입 1,000만 원 정도 이하인 거잖아요. 1,000 네. 이하. 차라리 현금화를 하면 155억이 통장에 꽂히면 굉장히 또 호의호식하면서 할 수 있는 돈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엑시트 하려는 분들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 2년 11개월
3개월 만에 최다 해서 매수 위축세라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맨날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의 추이를 봐야 된다. 근데 최근에 근 3개월 동안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가 3,000건이 넘었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6월달 거래량이. 근데 6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7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7월 한 중순 정도가 되면 윤곽이 다 나올 텐데 3,000건보다는 훨씬 하회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매물이 많아졌는데 거래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격 탄력을 못 받고 있다. 네. 그리고 매수자들도 너무 비싸라고 인식하는 네. 거잖아요. 아파트 그 거래량도 이제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2022년 11월, 12월 그때였는데 그때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이 됐고 13 대책이 나오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나오면서 거래량이 또 회복을 하면서 가격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수세가 확 줄었어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가 같이 붙어야 계속 거래량이 늘면서 추세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으려면 이게 투자 수요가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세가 떨어지게 되면 갭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실수요자들조차도 가격이 25% 서울 같은 경우는 25%에서 20% 정도 떨어졌을 때 이 정도면 실수요자면 살만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거래량과 가격이 같이 올라갔죠. 호가도 올라갔고 근데 지금 올라간 호가 어떻게 보면 최고가 대비 95%까지 회복한 단지들도 있는데 올라간 호가에서는 또 매수세가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제 연준에서 또 금리 또 올린다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이게 대세 상승이 되겠느냐. 요새 신고가 찍어도 네. 그것 따라서 반등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왜 올랐지? 의심하기도 맞아. 하고 예.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것 네.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지니까 의심을 많이 하기 네. 시작했어. 그리고 7월 1일부터 그거 시행된 거죠. 그 등기까지 같이 표시되는. 네, 아파트 먼저 시행이 되고 7월부터는 이제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등기 표시 여부를 시행합니다. 궁금한 게 건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 실거래가 등록을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업용 네. 건물도. 상업용 건물도 작전을 하려고 하면 계약금도 서로 주고받지 않고 가락계약서 하나 쓴 다음에 실거래가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이제 논현동 그 이면에 네. 그 건물을 팔고 싶어요. 나는 네. 평당 한 2억 받고 싶어. 근데 시세가 1억 한 5천이에요. 근데 보통 네.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평당 가격이 레코드를 몇 개를 찍어주면 사람들이 야 이제 오르나 보다. 여기는 평당 2억이 컨센서스네 이러고 뛰어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평당 2억이 거래됐는데 바로 옆 건물이 같은 이면도에 네. 비슷한 컨디션에 있는 게 뭐 1억 8천이 나왔습니다. 근데 2억보다 10% 할인된 디스카운트 된 거니까 등기일세 해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실제로 등기까지 이루어졌느냐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그건 등기부등본 떼봐야 되는데 계약일로부터 또 잔금일까지 건물은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주택보다.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반년 안에는. 반년 동안 잔금이 안 된다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네,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를? 저도 사실 등기가 됐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저희 실거래 떴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진짜 거래가 됐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 매매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네. 많고 네. 그리고 호흡도 길고 추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보다 빌딩 같은 경우가 호황기 때 작전하기가 좀 쉽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랑 다르게 빌딩 같은 경우엔 개별성이 강해서 눈에 보이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실거래가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그 건물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개별성을 진짜 좀 판단하셔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제가 매번 하는 말이 건물의 가치는 결국 미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다. 그 할인율은 어떻게 정하느냐는 동네마다 다르고 강남이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그 할인율이 더 낮기 때문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맨날 하고 있고 주식의 가치도 그렇잖아요. 미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고 주택의 가치도 임차료의 현재 가치거든요. 결국 다 어쨌든 캐시플로우로 다 정의할 수 있고 그게 내재 가치고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펀더멘탈에서 너무 크게 벗어난 거래는 사실 저는 안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외 케이스가 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개발이 한참 이루어진 동네는 지금 당장 임대료, 임차료는 낮지만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면 나중에 또 이제 임대료가 확 성수동이 딱 그랬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로 가보면 서울 집값 순위 바뀌나 송파 용산 격차 113개월 만에 최소 113개월은 또 이게 엄청 오랫동안 거의 6년 네. 정도의 기간 동안 최소인데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강남 3구라고 표현하고 서울 집값의 상위 3위를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저희가 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용산구가 송파를 뒤집을 만큼 정말 많이 따라왔다. 네. 서초 강남은 부동의 이제 강남 2구고 근데 용산이 평균 시세로 봤을 때 송파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송파 같은 경우는 다 재건축 재개발이 된 동네고 이미 리센츠, 엘스 등등등 해가지고 네. 엄청 대단지가 많고 용산은 개발이 안 된 데가 진짜 많거든요. 용산이라고 하면 한남동도 있고 이촌동도 있고 한강로 쪽에 거기 국제업무지구 쪽도 있고 근데 그쪽에 가보면 진짜 낡은 아파트 빌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당 가격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개발이 된 다음에 용산이 훨씬 비싸질 거란 뜻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좀 되게 되면 저는 용산이 강남 서초랑 좀 비등하게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이게 네. 송파가 이제 안 올랐다기보단 용산이 많이 올랐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수치고, 송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파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타격을 받고 있고 제일 좀 이슈가 되는 하나의 또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좀 있었던 예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용산에 살고 싶으세요? 송파에 살고 싶으세요? 저는 용산에 살고 싶어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송파 쪽은 거주를 해봤던 경험도 없을 뿐더러 네. 직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이쪽은 사실 제 감성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다음 기사로 가보면 관악구 착한 임대인 현판 발굴 뭐예요 이거? 이 네. 관악구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음. 시행했다라고 기사를 뜬 건데, 임차인에게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이 신청하면 착한 임대인의 현판을 발급하고 공영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주겠다. 코로나 때 큰 타격을 입었던 네. 지역이거나 아니면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 대출도 전혀 없고 임차인을 위한 또 임대인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약간 극히 많이 보셨어요 그런 분들? 일부 많이 못 봤는데, 근데 그런 코로나 것 같아요. 때는 좀 그 임차인들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네, 네. 뭐 20% 30%씩 3개월 6개월 이렇게 인하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요거가 사실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러한 임대인이 이거를 신청해서 착한 임대인이라는 현판을 발급받고 싶을까? 이 부분이 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역에 이제 주차 요금을 할인해 준다라는 네, 내용이 네.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건물주가 건물에 거주를 한 사람보다 그냥 투자의 하나의 그 투자처로서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영주차 요금을 50% 이 지역 관악구에서 감면한다는데 몇 분이나 이용을 할까? 이건 진짜 원룸 건물을 가지면서 자기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실제로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저는 한남동에 거주하니까 한남동 건물을 사야 되는데 한남동 건물은 안타깝게도 못 샀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 건물 사고 싶어서. 근데 한남동은 이게 진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모든 건물의 가치는 미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할인율을 현재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남동도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인원 근처의 건물들, 공업 빌딩들 보면 나인원 주민이 산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진짜 회장님들이 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법인으로 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법인이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1년에 뭐 200억, 300억씩 네. 영업이익이 난다, 또는 뭐 1000억씩 난다 막 이랬을 때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산 건물들이 좀 있고, 그 사람들 맞아요. 임대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좀 아주 극소수는 아니거든요. 수익률 1%대도 막 뭐 0.9%도 막 거래가 네. 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한남동 약간 독특한 거래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남동은 감성이다, 이런 사람들이 산다, 그러니까 한남동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어쨌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시 관점에서 봤을 때 다 조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은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남동 그때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도 한남동 사고 싶은 이유가 집에서 일단 가깝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임대 수익만 나와주면 건물 하나 사가지고 미술품을 좀 많이 갖다 놓고 싶어요. 거기다가 집에 저기 한 방에 보면 다 싸가지고 또 넣어놨거든요. 수장고도 쓰고 있고. 근데 수장고 비용이 또 비싸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내가 내 건물 사서 지하 같은 데다가 좀 잘 시설 만들어서 하지, 그리고 임대료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살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률이 너무 형편없구나. 한남동 지금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수치로만 볼 수 없는 또 감성이라는 그러니까 네. 저는 무조건 투자는 수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감성으로 하다가 망한다. 어쨌든 아직까지 제 생각이 맞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동생도 혼자서 나이원 사는 친구인데 한남동의 건물을 보다가 계속 타진을 했었어요. 타진하다가 결국 안 산 이유가, 이 친구도 투자자란 말이에요. 전업 투자자고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는데 숫자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고는 쉽고,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사더라고요. 꼭 네. 그런 건 또 누가 또 사요. 또 사, 또.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또 조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또 숫자로 환원이 될지 좀 궁금해요, 저는. 다음 기사로 가보면 20대, 40대 75.4% 부동산 투자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일단 제 뷰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부동산 투자랑 공인중개사는 완전 상관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담아봤어요. 네. 제 주변 친구들도 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왜 하느냐 했더니, 부동산을 내가 좀 알아야 투자를 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이랑 정말 이게 투자랑 이걸 아무 상관없는데.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는 데 필요한 법률 지식과 개발 절차들을 공부하는 거고, 투자는 정말 거시 매크로 경제를 차라리 공부하는 게 훨씬 낫고, 투자는 자기가 발품도 많이 팔고 인사이트도 얻고 막 이런 과정들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공인중개사랑 부동산 전문가랑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마치 내가 중고차 딜러를 하면 운전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자격증 유무가 부동산 투자에 이게 직결이 되지는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네. 뭐 얘기를 하면 너가 전문가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도대체 전문가가 누구냐?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전문가냐? 그럼 그 사람들 부동산 돈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어쩌다가 소 뒷걸음질하다가 우연히 얻어 걸려서 상승기 때 뭐 아파트 몇 채 사가지고 뭐 돈 좀 번 사람, 그럼 전문가냐 그 사람이?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람들 얘기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전문가냐 아니냐를 가장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전 그건 것 같아요. 로우 데이터를 내가
내가 학습하고 로우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느냐.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 있잖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어차피 경제 매크로도 알아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을 공부하고 거시경제를 공부하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증권업계에서 진짜 깊숙하게 발을 담그고 인사이트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자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상위 레벨이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다 보면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도 굉장히 빠삭해요. 왜? 얘들 막 미국에서 나오는 부동산 되게 중요한 레포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보고서를 다 읽더라고요. 왜? 부동산 관련된 그 리스크, PF 리스크뿐만 아니고 부동산 관련된 상업용 건물 리스크, 뭐 이제 주택 관련된 리스크 이런 것들이 경기에 영향을 주고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로 뭉탱이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크로 경제를 잘 알아야 돼요. 사실 부동산 경제 그 잘 분석을 하려면 매크로 경제를 잘 보려면 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지표가 겁나 많아. 엄청 많아. 수출 데이터부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수출 데이터가 좋아진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경제를 잘 아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미시 영역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이 영역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이 훨씬 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 친구들 로우 데이터를 엄청 본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요즘에 툴이 좋아져가지고 뭐 어플 보면 KB 부동산 데이터도 있고 리치고 같은 그런 개인이 만든 그런 것도 있고 기업에서 만든 것도 많고 되게 많아요. 한국 부동산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과 KB나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온 걸 가공해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정리해준 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건데 더 근본으로 올라가 보면 이 앱들을 만들기 위해 쓴 그 로우 데이터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지 이거를 아는 게 사실은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순히 지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표의 추세를 읽고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거. 이게 전문가인데 보통 이제 그 정도까지 하려면 박사 논문 정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박사 논문이라는 게 결국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구가 돼 있고 여기서 내가 하나 더 얻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로우 데이터 다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들 다 봐야 되거든요. 그 수치들도 다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게 전문가의 영역인데 그렇게 전문가를 정의하면 저도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부동산 콘텐츠 하는 거 뭐 99.9%가 전문가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타이트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 마지막 기사로 가보면 부동산 PF 리스크 커진 저축은행 캐피탈 등급 전망 줄 하향. 이거 되게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PF 관련돼서는 사실 이게 방금 전에 전문가냐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PF 관련된 어떤 리스크나 이런 거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심도 있거든요. 차라리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들 말고 증권사에서 내는 그 리포트, 애널리스트 쓰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리포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읽어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기사 하나로는 좀 이게 하기 힘들고 어쨌든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심각하다. PF 관련 부실채권 부실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등급이 하락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이게 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기사는 저희가 다 읽었는데 제가 이제 윤 대표님한테 하나 질문 드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마치면서 주택시장 관련돼서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거래량이 6월 20일 기준으로 한 7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30일 안에 신고를 하면 되니까 7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현장에 있는 분위기도 3,000건은 안 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운이 나쁘면 한 1,000건대, 그러니까 1,800건, 뭐 900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호가는 오르는데 매수세는 안 붙고 이제 거래량은 이제 세 달 연속 3,000건 넘어서 회복은 추세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봤는데 여전히 고점 대비는 절반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만약에 이제 1,000건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시장이 탄력을 좀 못 받을 것 같고 더욱더 못 받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의 분위기에 대해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조정이 된 부분들에 대한 거래량은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매물들에 대한 좀 경쟁도 좀 있고 경쟁이 이제 붙었다라는 건 결국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온 거예요? 고점 대비로 봤을 때? 20% 정도는 일단 가격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20% 정도요? 네. 와. 실제 고점에 산 사람들은 거래량은 에쿼티가 없겠네요 지금. 근데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게 어떠한 그래도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버티는 부분들이 있고 제일 지금 좀 못 버티고 시장에 던지시는 분들이 부지 상태로 남겨놓고 이걸 진짜 신축을 하니 많이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네. 저희가 노련동에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잖아요. 나름 위치가 좋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좀 유흥하시는 분들 많이 거주하는 네. 그 주거 지역인데 근데 왜 임대가 안 나가나요? 왜 임대가 안 나가요? 근데 저희도 빌딩 관리 하다 보니까 그 강남에 30에서 50평 정도 층당 되는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수요는 있는데 네, 이게 네. 기대하는 임대료랑 아직 그게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임대료를 다운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버티면 되는 문제인가요? 지금 근데 그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통사옥을 네. 생각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지금은 좀 이제 개별층도 네, 같이 네,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네. 개별층 같은 경우 들어오게 되면 조금의 좀 베네핏이나 조정들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통임대라고 하면은 회사들이 이전하는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있어요. 네, 이사를 네, 많이 네. 가는 시기 네. 여름철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임대 수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서 뭐 1, 200만 원 더 받는다고 뭐 삶이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닌데 신축하고 나서 공실로 있으니까 좀 짜증은 나더라고요. 거기 위치도 좋은데 네.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있네요. 송임대 강남 그 논현동 네. 역삼동 그쪽에 코인이랑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네. 통임대로 되게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다 나갔죠. 나갔어요. 통임대 공실들도 좀 많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부동산 뉴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예술 대표랑 저랑 둘이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